아침에 일어나 이불 정리를 하는 사소한 일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사소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면 큰일 역시 절대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면 작은 일을 제대로 해내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성공의 시작은 이불 정리부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력해도 별반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걸음을 멈춰서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운과 기회를 잡아 성공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성공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실패하고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공에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최강야구 감독이자 인생은 순간이다 저자 김성근 감독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구도 숱하게 실패하고 좌절해도 다음 경기를 위해 묵묵히 내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하네요. 감독님은 야구를 하며 자연스럽게 인생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로서 수없이 많은 선수를 만나고 가르치며 인간의 잠재 능력을 얼마나 무한한지 깨달았고 야구라는 승부 속에서 시련, 위기, 좌절을 끊임없이 마주하며 인생을 배웠다고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한계에도 거북이처럼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끝내는 넘어설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노력해도 별반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걸음을 망설인다면 인생은 순간순간의 축적이라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김성근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을, 처음으로 투수로서 경기에 선 날이었다. 첫 두 타자에게는 연속으로 삼진을 잡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온 세 타자에게는 내리 볼넷을 내주었다. 결국 얼마 던지지도 못한 채 강판되었다. 그런대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생각에 아주 아쉽기만 한 등판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타자로서였다. 첫 타석에 중견수 앞에서 바운드되는 안타를 쳤다. 누가 봐도 안타였고 신나서 1루까지 달려갔다. 그런데 죽어라 뛰어서 1루에 도착하니 심판이 아웃 선언을 하였다. 관중석에서도 상대편 덕아웃에서도 폭소가 터졌다. 그렇다. 100m를 고작 17초에 뛰는 나는 소질이 없는 선수였다. 중견수 앞 땅볼 아웃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날부터 나는 어떻게 하면 빨라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데만 몰두했다. 고민 끝에 육상부 감독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다. 감독은 내리막길을 뛰는 훈련을 해보라고 권했다. 내리막길을 달리면 평지와 달리 가속이 붙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체에 힘을 줘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하체가 튼튼해지고 달리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그날부터 매일 1시간도 넘게 내리막길을 달렸다. 돈 한 푼도 안 드는 훈련인데 어려울 게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얼마나 빨라졌느냐? 라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얼마나 똑바로 바라보고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식을 집중했느냐이다. 사람을 발전시키는 데는 그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골똘히 고민해 어떻게든 아이디어를 내고 긍정으로 바꿔가는 게 베스트다. 괜찮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가진 게 부족해서 그렇다며 없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약하다. 나는 한국 실업팀에 들어가서야 처음으로 새 옷을 사서 입어봤다. 그 전까지는 형이 입던 옷을 물려받기만 했다. 형수가 만들어주는 내 도시락 반찬은 오직 간장뿐이어서 반 아이들이 가난하다고 놀려대는 통에 그게 싫어 학교에 가지 않은 적도 있었다. 그만큼 우리 집은 지독하게 가난했다. 그럼에도 부모님을 탓하거나 원망해 본 적이 없다. 남들의 상황이 딱히 부럽지도 않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인생을 살려 했지 남들은 어떻게 사나 이리저리 살피지 않았다. 워낙 가난하니 아르바이트도 안 해본 게 없었다. 고등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 자전거에 우유 300에서 400병을 싣고 배달할 때도 목적지까지 오늘은 어제보다 5초만 더 빨리 가보자 하며 내 나름의 즐거움을 찾았다. 고등학교 때 갑자기 투수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 집에 진짜 야구 용품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했다. 집 앞에 흐르는 강에 가서 돌멩이를 수도 없이 던지는 것이었다.
하루에 돌멩이를 200개씩 던졌다. 가졌냐 못 가졌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된다 안 된다를 따지지 않았다. 무조건 되게 한다는 방향만 생각했다. 슬프든 가난하든 그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슬프다면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고, 가난하면 가난함을 도리어 날 성장시킬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본은 비관적이지만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1962년 나는 처음으로 가슴에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마운드에 올랐다. 1961년 한국으로 건너와 교통부에 입단하자마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 그해 12월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참가를 위해 대만으로 갔다. 당시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는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4나라가 참가했다. 나는 일본과의 2경기에 모두 등판했고, 첫날은 선발 투수로, 둘째는 구원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2경기 모두 지고 말았지만 나는 선발로 출전한 경기에서는 7회까지 단 2개의 안타만 허용했고, 구원 투수로 나간 경기에서는 무실점을 해내며 제법 호투했다. 국내외 야구인들에게 꽤나 호평을 받았다. 그게 내 선수로서 전성기의 시작이었다. 어머니에게도 신이 나서 장문의 편지를 써보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만 같던 시기였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왼팔이 아프기 시작했다. 팔꿈치에서 시작된 통증이 왼쪽 팔 전체로 퍼져나갔다. 스포츠 의학이 발달한 지금 같았으면 쉽게 해결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는 트레이닝 코치는커녕 통증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아프면 화끈거리는 약을 바르고 경기에 나갔고, 아이싱을 하는 대신 뜨겁게 달군 돌로 찜질을 했다. 완전 잘못 안 것이다. 한번 나빠진 팔 상태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1966년을 끝으로 나는 완전히 투수 생활을 접어야 했다. 선수 생활은 그로부터 4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짧디 짧은 전성기였다. 처음에는 앞길이 막막했다. 야구를 하러 한국에 왔는데 야구를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속팀이던 기업은행 본사로 들어가 도장을 찍으라는 곳에 도장을 찍는 정도가 전부였다. 함께 일하는 은행원들도 김성근은 쪽발이라서 한국말을 못한다며 수근거리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렸다. 야구를 위해 살고 야구를 하다 죽자고 결심했는데 여기서 끝날 리 없다고 생각했다. 내게 은행은 오래 있을 곳이 아니었다. 기회는 기다리다 보면 그 속에서 올 수도 있고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 절망에 빠지거나 불안에 떨지 말자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나는 은행에 다니면서도 매일 뛰며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거짓말처럼 기회가 찾아왔다. 기업은행 감사였던 이창현 씨가 자신의 모교인 마산상고 야구부 감독을 맡아달라며 나를 기업은행 마산 지점으로 발령을 내준 것이다. 그 덕분에 나는 기업은행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마산상고 감독으로 다시 야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인생을 살다 보니 기회란 흐름 속에 앉아있다 보면 언젠가 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는 그런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아니, 기회라기보다는 마치 순리처럼 내게 찾아온 일들이었다. 그러니 매일의 순간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기회란 인생사에 3번은 온다. 단지 사람마다 그걸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를 뿐이다. 1번, 2번 왔을 때는 놓치고 마침내 3번째 왔을 때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가 온 것조차 모르고 흘러보내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바로 준비에서 온다. 준비가 된 사람은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고 기회를 잡은 사람은 모든 준비가 된 사람인 것이다. 나는 내일이 있다는 것을 핑계거리로 삼지 않았다. 내일이 있으니 오늘은 어떻게 되든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일이 와 있는 삶을 살고자 했다. 2007년 한국 시리즈 당시 우리 SK는 1차전과 2차전 모두 패배했다. 한국 시리즈 1, 2차전을 다 지고서도 우승한 케이스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더군다나 상대는 포스트 시즌 경험이 많은 노련한 두산이었기에 매스컴도 야구계도 전부 SK의 패배를 예측했다. 모든 잘못은 전부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무능한 탓 같았다. 그런데 내가 리더이니 그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다. 리더가 포커페이스를 잃는다면 다들 불안과 패닉에 빠질 터였다. 어쩔 수 없이 말도 못하고 혼자 감독실에 새벽까지 드러누워 끙끙 앓았다. 그런데 새벽 2시 반쯤 되었을 무렵 문득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2패했어도 아직까지 괜찮지 않나? 그 아직이라는 한 단어가 퍼뜩 떠오른 순간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 전까지는 계속 벌써 2패나 했는데 어떡하지라며 전전긍긍하다가 아직 기회가 있다로 바뀌니 의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순식간에 마음이 편해졌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덕에 그 다음 시합부터 내리 이겨서 우승할 수 있었다. 살아보니 인생에는 그런 게 중요하다. 버리는 것 말이다. 선입견을 버리고 상식을 버리고 과거를 버리는 것이다. 과거에 실수를 했든 실패를 했든 그런 건 다 버려야 한다. 그때의 생각, 방법이 나빴을 뿐이지 너희가 나쁜 게 아니다. 생각, 방법, 임하는 자세를 바꾸면 새로움이 나온다. 안 될 때, 실패할 때, 아플 때는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다. 단지 그 아픔의 실패로 끝내느냐, 시행착오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다. 그리고 그건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2009년 SK는 한국 시리즈 7차전까지 갔지만 코앞에서 우승을 놓쳤다. 준우승, 뼈아픈 패배였다. 아프지 않은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악물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올라간 한국 시리즈였다. 끝내기 홈런을 맞고서 벤치 뒤는 울음바다가 되었다. 나 자신도 분하고 원통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게 리더의 책임이니 나는 울 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구단에서 우승 축하 파티를 이미 다 준비해놨고 구단주까지 오셨으니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회식을 했다. 그런데 그때 구단주였던 최태원 회장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김 감독, 잘했어요. 그 말에 나는 머리가 완전히 픽 도는 것 같았다. 패자는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열이 받아야 정상이다. 만약 회장님이 야단을 쳤다면 내 기분은 오히려 나았을 것이다. 질책을 하면 겸허히 받아들일 작정이었다. 그런데 회장에게 잘했다니 나는 엄청나게 열이 받았다. 실패한 리더만큼 초라한 사람은 없다. 어떤 말을 할 수도 없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해명이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해명은 곧 책임 전가와 같다. 주변에서는 한국 시리즈까지 간 것만으로도 그리고 7차전까지 간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며 위로해줬다. 나는 남들의 위로에 위로받지 않는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남의 위로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거기에 도취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위로를 믿으면 강해질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남에게 위로받길 바라고 동정을 원하는 사람이다. 인간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엔 자기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남에게 기대봐야 변할 수 없다. 한 TV 방송에서 암에 3번이나 걸렸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처음 암이 찾아온 것은 쌍방울 감독 시절이었다. 구단에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혼자 수술을 하러 갔다. 선수들에게 나 어디 좀 잠깐 다녀온다 라고만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내가 수술한 병원이 강남 삼성병원인데 그곳 복도에서는 잠실 야구장이 보였다. 수술한 다음 날부터 창 너머 잠실 구장을 바라보며 물통을 몸에 달고 복도를 마구 걸어댔다. 그 복도가 거의 100m 가까이 되는데 거기를 왕복 25번을 걸었다. 피가 뚝뚝 떨어져도 그냥 걸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때는 내게는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일절 없었다. 야구하고 싶어서 오로지 야구장에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피가 흐르고 고름이 터져도 이를 악물고 걸었다. 오죽하면 암에 걸렸단 말을 듣고 맨 먼저 든 생각이 이제 야구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었다. 암이 2번째 찾아온 SK 감독 시절에도 똑같이 몰래 수술했다. 일요일 시합이 끝나고 곧장 병원으로 가서 월요일에 수술을 했다. 구단 관계자도 자식도 아내조차도 몰랐다. 수술 도중 심정지가 왔었고 식구들은
아버지의 부고를 받을 뻔했다. 그걸 생각하면 미안하다 싶지만 그때는 경쟁 속에 있으니 병을 알릴 수는 없었다. 약점을 들키는 순간 거기서 뒤처지기 마련이다. 자기 약점을 절대 남에게 보이는 게 아니다. 그때는 수술한 다음 날부터 다시 경기장에 나갔다. 살아보니 정신의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육체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육체가 아픈지도 모른다. 육체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정신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인생이란 100% 노력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싶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다. 거북이는 느려서 토끼와 같은 거리를 가는 데는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느리면 어떤가? 거북이는 뒷걸음질을 치지 않는다. 어려움이 닥쳐도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묵묵히 앞으로만 나아간다. 거북이는 위기를 만나면 가만히 서서 고민한다. 머리도 손도 발도 몸 안으로 깊숙이 넣고 멈춰 선 채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다. 고민하면서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운다. 거북이가 길을 걷다 멈춰 기다리는 것은 무조건 참기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함이다. 토끼는 다르다. 거북이가 걸음을 옮기는 동안 한숨 자도 되고 게으름을 피워도 된다. 어려움이 닥치면 재빨리 뛰어서 도망가 버리고 어디 지름길이 없나 호시탐탐 찾다가 다른 길로 돌아간다. 위기를 돌파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회피한다. 소위 재주를 부리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법도 똑같지 않나 싶다.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그 순간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지 몰라도 그 다음 위기가 오면 반드시 길이 막혀버린다. 위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없다. 야구에서는 타자 타율이 3할만 돼도 잘한다고 평가한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잘하는 타자라도 타석에 10번 서면 7번은 실패한다는 뜻이다. 3할을 치는 선수들은 그 7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고 고민하고 해결하려 시도한 끝에 다음에 찾아온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결국 인생이란 수없이 마주하는 위기,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가고 성공으로 바꿔나가느냐에 달려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약하다. 기회가 인생에서 여러 번 오듯 위기도 여러 번 온다. 그때 위기를 직시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절대 그 위기 너머로 나아가지 못한다.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새로운 길을 찾는 방법이고 가야 할 길을 가는 법이다. 나는 문제가 닥치면 해결할 때까지 오로지 내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아이디어를 찾았다. 무슨 어려움이 닥치든 포기하지 않고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걸었다. 무심코 보낸 하루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시련이 된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긴다. 그것이 야구가 내게 가르쳐준 인생이다. 나는 아마 야구 감독 중 가장 비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닐까 싶다.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반발이 많은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바깥의 이야기에 끌려다니면 안에서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 나 김성근의 야구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선수들도 제대로 키우지 못했을 것이다. 쌍방울 감독 시절에 왜 벌떼 야구를 했는지, SK 때는 자꾸 도루를 시키고 번트 지시를 하는지 바깥에서 모른다. 그러니 비난을 하고 자꾸 말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비상식적인 방법을 쓴다면 세상은 더 시끄러워진다. 그저 비상식적이라고 저런 방법은 본 적이 없다고 비난만 한다. 그러다 보니 내가 특정 선수의 승리를 챙겨주려고 일부러 잘하고 있는 선발 투수를 강판시킨다며 엄청나게 욕을 먹기도 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나를 욕했다. 나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욕을 얼마나 먹든 내게는 전혀 중요치 않았다. 리더는 내가 욕을 먹진 않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자꾸 옆을 봐선 안 된다. 그저 앞만 바라봐야 하는 존재다. 결국 만년꼴찌였던 쌍방울이 그의 준우승까지 해낸 것이다. 선수들이 성장했고 성적을 냈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 된 것이었다. 그래서 리더는 어마어마하게 참아야 하는 사람이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다.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도
꿋꿋하게 자기 갈 길을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니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다. 살기 위해 일하다 보면 비굴해지는 순간이 많다. 내 목숨을 부지하려면 바깥에서 들여오는 이야기와 타협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하기 위해 살면 바깥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일에만 필사적으로 살 수 있다. SK 감독 시절에 김성근의 야구는 너무 승부에 집착한다거나 악착 같아서 재미가 없다거나 하는 비난을 숱하게 들었다. 즐기는 야구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즐기는 야구란 말은 놀고 있는 것이지 프로가 할 일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우승을 해도 기쁘지 않으니 깨끗한 야구를 해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달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존경받는 감독, 존경받는 리더란 사실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다. 리더는 모든 식구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다. 감독 뒤에는 수없이 많은 선수가 있다. 그 밑에 선수가 100명 있다면 식구가 5명씩만 딸려 있어도 내게 500명이 달려 있는 것이다. 선수, 코치, 구단, 직원 모두 생각하면 1000명 이상의 밥줄이 감독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돈 없는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 회사가 돈을 벌어야 직원들에게 보너스가 들어오고 연봉이 올라간다. 지는 사람에게는 돈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 리더는 결과를 내기 위해 기꺼이 목숨이라도 걸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민이, 존경인이 하는 것들을 생각할 새가 없다. 나는 존경 대신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를 내면 자연히 돈이 따라오니 선수들도 리더를 따르게 된다. 그때부터는 리더를 신뢰한다. 존경은 모든 것을 마치고 헤어진 다음 세월이 지난 후에야 받는 것이지 선수들을 키우고 돈을 벌어줘야 할 시점은 그런 걸 받을 때가 아니다. 진정한 리더는 현역 때 존경을 받지 않는다. 이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는 게 맞다. 오늘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내일도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내일은 돈이 안 벌릴 수도 있으니 오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져서라도 필사적으로 베스트를 해야 한다. 나는 지금 최강야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최강야구에 처음 와서 선수들에게 한 말은 사명감을 가지라는 것이었다. 요즘은 교과서와 참고서가 없는 세상이다. 과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이었다. 답을 모르겠으면 책을 보면 되는 시기다. 그런데 지금은 각자 자기가 가진 재능을 찾아 자기 나름대로 꽃 피워야 한다. 자기가 답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아야 하는 젊은이들이 참 대단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젊은 친구들이 포기가 너무 쉬운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정답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면 쉽게 걸음을 멈춰버리는 것이다.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과 이 책을 통해 남기고 싶은 것도 결국 인생이다. 나는 야구라는 것으로 인생을 전하고 싶었다. 단순히 이기고 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절망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야구에는 다음 경기가 있지 않은가.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실패하고 도전하고 길을 찾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공해 나가는 게 인생이다. 야구도 숱하게 실패하고 좌절해도 다음 경기를 위해 묵묵히 내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사람이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냥 사는 인생은 없다. 나이가 들어도 그렇다. 젊은이들을 비롯해 세상살이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야구를 하며 살아간다.